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일상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전략훈련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체계적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침범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미한 군사 공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대규모 출격을 도발적인 공군 작전으로 규정하고 영내 불안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침범 도발은 사전 조율된 것으로 철저히 계산된 장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작전을 거의 동시에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채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것은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에도 중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두 나라 연합훈련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당시에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석 대가 카디즈에 진입했지만 이번에는 19대가 한꺼번에 출격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로렌스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내 무력 시위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내에서 중러 연합전력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영내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북 간 평화조약 체결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렐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잇따른 카디즈 침범은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등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책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대공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며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에 대해 유엔에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특히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떤 침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웃 일본과 군사적 동반자 관계 구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내년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년 안보 정세를 비롯해 미군의 교리 변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원한다면 상호합의한 전제 조건들을 완벽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시한 기반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한 당국이 합의한 3대 선제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전자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권 전환 검증 평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도 연계돼 있다면서 연합사 전체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선행돼야 내년 3월쯤 효과적인 지휘소 연습 시행 등 최소 요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둔 내년은 한국 내 정치적 변수가 민감한 시기라며 전자권 전환의 전제 조건 달성은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외부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at's something that the military committee must take up. It'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publicly, debated. At the tim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the conditions. To say now that they are unrealistic is, that's really disingenuous.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국군이 여전히 지휘, 통제, 정보, 정찰 등 C4ISR 분야 역량 확보에 뒤처져 있다면서 향후 검증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다영역 작전 시행 변화를 모색 중인 미군의 교리 변화는 이 같은 미한 연합군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re going to lead combined operations and the U.S. is adopting even more sophisticated strategies and tactics and deployments, etc., it means that in a way the bar has been raised higher in order to attain, the checklist of conditions being met. So, if one partner is gett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it makes it harder for a South Korean general to assume command. So.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어 이런 역량 차이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나 지휘 통제 기반 시설의 개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군 핵심 인력에 대한 훈련과 양성도 수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연합사를 지휘하게 될 한국군 사령관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미군의 새로운 교리와 전략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정책을 후순위에 두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중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군사 전문 매체 워 언더록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전임자의 대북 정책을 모두 거부하고 나중에야 기존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했던 것만 빼고 모두 식의 대북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과거 대북 접근 방식에서 최선을 취하고 최악은 버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상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약속한 합의 내용은 바이든 당선인이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중국이 미국의 온전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바이든 당선인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과 목적이 겹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이 없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반도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민주화를 원하지 않으며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델러리 한국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한반도 정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외교적 후순위로 밀리고 대북 정책 검토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임기 말이 돼서야 북한이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산하 후보연구소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하든 임기 초에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북한 도발에 미국이 믿을 만한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토마스 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27일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탈북민은 49살 여성과 48살 남성, 14살 여성을 비롯해 임신부 등 모두 5명으로 한국행을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황다오에서 체포돼 현재 칭다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 등의 탈북민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29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 출신의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이 해당 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기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114개 주한 외국공관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발송했다며 앞으로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한국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한국 대법원이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한 판례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법을 제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날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결정 등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감수성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스위스, 캐나다 등 6개 나라가 올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최근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러시아와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불가리아 등 6개 나라는 WFP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모두 1,050만 달러, 한화 약 11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52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300만 달러, 스웨덴 104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들 국가의 지원액은 모두 집행됐다고 밝혔고 세계 식량 계획은 올해 이 자금을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